전주 한옥마을 입구, 작은 찻집 은혜의 정원. 오늘도 은혜는 새벽 6시에 문을 엽니다. 59세의 나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휠체어를 밀어 안으로 들어가며 찻잔들을 정리합니다. 왼손이 약간 떨렸어요. 찻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손목에 오래된 상처가 스쳤습니다. 은혜는 잠시 멈춰 섰어요. 이 손으로 한때는 황금실을 다뤘었는데, 바늘 끝에서 꽃을 피웠었는데, 이제는 차를 우리는 손이 되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후회는 아니었어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대구 서문시장 3층 작은 공방. 25살의 은혜가 자수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가느다란 실이 바늘을 따라 흐르며 천 위에 모란꽃을 그려냈습니다. 한 땀 한 땀 숨을 죽이고 바늘을 움직였죠. 은혜야, 손이 참 곱구나. 스승인 김옥분 할머니가 뒤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솜씨면 곧 개인전도 할 수 있겠어. 은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4살 난 준우가 공방 한쪽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노는 아이였어요. 엄마 배고파? 그래,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이것만 끝내면 밥 해줄게.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나 착한. 은혜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순종적인 모습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자라고 있다는 걸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8년 은혜는 전통공예 신진 작가상을 받았어요. 문화재청에서 주는 상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상패를 받아든 은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이 상을 제 아들 준우에게 바칩니다. 엄마 혼자 키워줘서 미안하고 사랑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 아래 8살 준우가 앉아 있었어요. 박수를 치면서도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신나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죠. 준우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준우의 옷이 찢겨 있었어요. 얼굴에 멍도 들어 있었습니다. 준우야, 무슨 일이야? 은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닐 리 없잖아. 누가 그랬어?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혜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이 은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짠해서요. 그래, 엄마가 지켜줄게. 은혜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학교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은혜가 학교에 찾아가 항의해도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준우는 더 심한 따돌림을 당했죠. 중학교 3년 내내요. 그 시간 동안 준우는 점점 더 어머니에게만 매달렸습니다. 친구가 없었어요. 아니, 사귀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야, 친구 집에 놀러 가지 그래? 싫어요. 엄마 옆이 좋아요. 15살 소년치고는 지나치게 의존적이었어요. 은혜는 걱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준우는 효자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준우는 지방사립대 심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퇴했어요. 엄마, 저는 대학이 안 맞아요. 그래도 준우야, 졸업은 해야지. 싫어요. 그냥 엄마 옆에서 엄마 일 돕고 싶어요. 21살 청년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은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우야,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거니? 제 인생은 엄마예요.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은혜는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 느낌을 떨쳐냈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준우는 공방에서 은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수에는 재능이 없었어요. 실을 꿰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손님 응대도 어색했죠.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세요? 말투가 퉁명스러웠어요.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 하지만 준우를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준우의 행동은 이상해졌습니다. 은혜가 전시회 준비로 외출하려 하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응, 문화재단에 잠깐 다녀와야 해.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준우야, 내가 갈 일은 아니고. 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저 빼고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좋으신가 봐요. 무슨 소리야? 일 때문에 가는 거지. 은혜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준우의 서운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같이 갈래? 네. 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2005년 봄 어느 모임에서 은혜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전통공예 작가였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은혜 씨, 다음에 차라도 한 잔 어때요? 네, 좋아요. 은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오늘 좋은 분을 만났어. 준우의 손이 멈췄어요. 누구요? 응, 같은 작가분인데. 다음에 차 마시기로 했어. 순간 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요. 뭐? 엄마,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였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우야, 왜 그래? 엄마는 저한테만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 없어요. 은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안 만날게.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5년 10월 13일. 가을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어요. 은혜는 공방에서 대형 자수 병풍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4개월째 진행 중인 작품이었죠. 산과 강, 나무와 꽃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조금만 더. 은혜는 집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불이야. 아래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는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문틈으로 연기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순식간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아래층 중국 음식점에서 기름 과열로 화재가 난 거였어요. 은혜는 급히 병풍을 보았습니다. 4개월간의 작업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이걸 그냥 둘 수는... 은혜는 병풍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웠어요. 연기 때문에 눈도 따가웠습니다. 기침, 기침. 정신이 흐려졌어요. 계단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비틀거렸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런데 발이 헛디뎌졌어요. 아!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등에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손목도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활활 타오르는 공방이었어요. 내 인생이 저렇게 타버리는구나. 그 생각과 함께 은혜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어요. 환자분, 정신 드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는 몸을 움직이려 했어요. 그런데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제 다리가 의사 선생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곧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최은혜 씨 척추 3번과 4번 부위가 골절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비요? 네. 재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의사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측 손목 신경도 손상되었습니다. 떨림이 있을 거예요. 섬세한 작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수는 끝이었어요. 은혜의 모든 것이었던 자수가요. 엄마, 문이 열리며 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준우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평생 모실게요. 준우가 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은혜는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은혜는 몰랐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구원할 손이 아니라 가둘 손이 될 줄은요. 창밖으로 대구의 가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인생도 함께 저물고 있었어요. 아니,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준우가 휠체어를 밀며 병원 로비를 지나갔어요. 간호사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정말 효자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이 드문 아들분이에요. 어머니께서 복이 많으시겠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모실 테니까요. 그 말이 약속처럼 들렸어요. 아니면 선언이었을까요? 은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문시장 근처 15평 아파트. 화재 후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작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현관을 열자 좁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엄마 방은 여기예요. 준우가 안쪽 방을 가리켰어요. 창문은 있지만 현관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준우야, 내 방은? 저는 현관 쪽에서 잘게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빨리 달려가야 하니까요.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문득 은혜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혼자 나가려면 준우 방을 지나가야 한다는 걸요. 감시하려는 걸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나온 간병인 신미숙입니다. 문을 연 준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준우 씨.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요. 미숙은 40대 후반의 베테랑 간병인이었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준우가 문을 막아섰어요. 어머니가 낯을 많이 가리세요. 다른 사람이 오시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처음엔 그러시지만 금세 익숙해지세요. 제가 경험이 많거든요. 미숙이 은혜를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가로막았어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날이 서 있었어요. 미숙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필요 없어요. 준우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숙의 놀란 얼굴이 문틈으로 보이다가 사라졌어요. 은혜는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도움을 받자고 준우 혼자는 힘들 거라고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힘이 없었던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6시 준우가 은혜를 깨웠어요. 엄마, 목욕 시간이에요. 아직 일러.
중풍 환자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된대요. 준우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마치 의사처럼요. 욕실로 가는 은혜를 준우가 안아 옮겼어요. 몸이 공중에 뜬 순간 은혜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준우가 은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손길이 불필요한 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준우야.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구석구석 안 씻으면 감염돼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은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었어요. 좌반신이 마비된 몸으로는 준우를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작은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우가 받았어요. 네, 숙부님. 어머니요? 아직 많이 약하세요. 은혜가 손짓으로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못 본 척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면회를 금지하래요. 감염 위험이 있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런 말 한 적 없었어요. 네, 좀 더 회복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조용히 쉬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엄마를 가장 잘 알아요. 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은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져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녁마다 준우는 물리치료 시간이라며 은혜의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재활운동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부위까지 만지기 시작했어요. 준우야, 그런 곳은. 엄마, 혈액순환 안 되면 큰일 나요.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불편했습니다. 아니, 역겨웠어요. 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요.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우가 은혜의 방에 들어왔어요. 불도 켜지 않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잘 주무시는지 보려고요. 괜찮으니까 가서 자렴. 조금만 더 있을게요. 침대 옆에 앉는 준우. 은혜는 숨소리를 죽였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짓누르는 듯 했어요. 준우가 은혜의 손을 만졌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무슨 소리야? 정말요? 저는 엄마가 제일 소중해요. 목소리 톤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제가 평생 모실게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보낼 거예요. 그 말이 약속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어요. 은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달째 은혜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고요. 병원 진료 날이었어요. 재활의학과를 가야 했습니다. 준우야, 오늘 병원 가야 하잖아. 엄마, 병원 가면 너무 피곤하시죠? 그래도 가야. 제가 유튜브에서 재활 운동 배웠어요. 집에서 할게요. 의사 선생님께 봐야 하는데. 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지금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은혜는 순간 움츠러들었어요. 마음이 위축됐습니다. 아니야. 그럼 됐네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날 병원 예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은혜의 하반신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우가 장 보러 나갔어요. 은혜에게 찾아온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휠체어를 밀어 전화기 쪽으로 갔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111을 누르려는 순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은혜는 재빨리 손을 걷었습니다. 준우가 들어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준우가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혹시 어디 전화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야. 엄마.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은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돼요. 알죠? 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어요. 알겠어.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준우는 밤에도 복도를 서성였어요. 은혜의 방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석 달째 은혜는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 밖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걷고 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여기 갇혀 있었어요. 누가 나를 구해줄까?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은혜가 여기서 무엇을 겪고 있는지요. 준우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열심히 돌봐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효자시네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은혜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요? 몸은 자유롭지 못했고 전화는 준우가 관리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방법도 없었어요. 은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절망이 밀려왔어요. 깊고 어두운 절망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은혜는 그 목소리를 붙잡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대구의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은혜의 마음처럼요. 하지만 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걸요. 언젠가 자신에게도 봄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 겨울, 은혜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준우가 하는 대로 순응했어요. 이상한 목욕도 불편한 물리치료도 그냥 참았습니다. 표정은 비어 있었어요. 인형처럼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요. 언젠가는 그 한마디가 은혜를 버티게 했어요. 어느 여름날 은혜에게 고열이 났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준우야. 아파. 엄마, 그냥 감기예요. 약 드시면 나아요. 준우는 해열제만 주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은혜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엄마, 엄마. 준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다시 병원이었어요. 요로 감염이 심해져서 폐혈증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의사의 말을 듣는 준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알았어요. 준우가 일부러 늦게 병원에 데려온 거라는 걸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호사가 혼자 있을 때 은혜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혹시 집에서 불편한 일은 없으세요? 간호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은혜는 말하고 싶었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준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음료수 사왔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드님 정말 효자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제 전부니까요. 은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회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퇴원 후 은혜는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옛 친구 영미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우측 손이 떨렸지만 꾹꾹 눌러 썼습니다. 영미야, 나 도와줘. 준우가 날 가뒀어. 제발 경찰에. 글씨가 흐트러졌어요. 하지만 간절함은 전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봉투에 주소를 적었어요. 20년 전 기억나는 영미의 주소였습니다. 문제는 우편함이었어요. 1층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3주를 기다렸어요. 준우가 외출하는 순간을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준우가 쓰레기 버리러 나간 5분 사이였어요. 은혜는 휠체어를 밀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단이 문제였어요. 휠체어로는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였어요. 엄마, 뭐 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은혜는 편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나 답답해서.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은혜의 손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준우가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뜯어서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는지 상처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조각조각 찢긴 편지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은혜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준우가 은혜의 방에 들어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저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은혜의 팔을 잡았어요. 세게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어요. 알겠어.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는 한참 동안 은혜를 바라보다 나갔어요. 다음 날 은혜의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우의 손자국이었어요. 2009년 봄 은혜는 라디오를 듣게 되었습니다. 준우가 외출할 때 심심할까봐 켜주고 갔어요. 엄마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리세요.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도요. 어느 날 상담 코너가 나왔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정폭력 상담 전화 1577-3666으로 전화 주세요. 은혜는 그 번호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1577-3666. 매일 되뇌었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언젠가 전화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5년째가 되던 해봄, 은혜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어요. 환청이 들렸습니다. 돌아가신 스승님 목소리였어요. 은혜야, 포기하지 마. 선생님, 은혜는 대답했습니다. 혼자 방에서요. 어린 준우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혜는 무서웠어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끝나는 건 아닐까? 거울을 봤어요. 그곳에 비친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앙상하게 마른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허연 머리카락. 은혜는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도 금방 말랐습니다. 그래도 은혜는 작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어요. 목욕 시간에 일부러 비협조적으로 굴었습니다. 엄마, 가만히 계세요. 싫어. 고개를 돌렸어요. 준우가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 힘들게 하시려고요? 준우가 밥을 먹이려 하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배 안 고파. 드셔야죠. 작은 반항이었어요. 하지만 은혜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아. 그 생각이 은혜의 자존심을 지켜줬어요. 2011년 6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어요. 준우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대구시 문화재단이었어요. 편지를 뜯어 읽던 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은혜 작가님께 2005년 화제로 소실된 작품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전통공예 박람회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준우는 편지를 구겨버렸어요. 이걸 엄마가 알면 불안했습니다.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최은혜 작가님 댁 맞나요? 문화재단 학예사 이수진입니다. 준우가 받았어요. 네, 맞는데요. 편지 받으셨나요? 답변이 없으셔서요. 아, 그게. 준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그건 7월 22일 오후 2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주소는 파일에 있으니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우는 초조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한 달의 시간이 있었어요.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준우는 은혜를 훈련시켰어요. 엄마,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들이 잘 돌봐줘요. 따라하세요. 괜찮아요. 더 밝게요. 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상한 말 하시면 요양원 보내드려야 할 수도 있어요. 요양원. 그 단어에 은혜는 몸서리쳤어요. 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요. 그 두려움을 무기로 썼어요. 7월 21일 밤,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누군가 온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요. 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기회야.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은혜의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준우가 날 요양원에.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은혜는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간절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내일을 위해 힘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2011년 7월 22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6년 만에 외부인이 집에 오는 거였습니다. 준우가 현관으로 갔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문화재단 학예사 이수진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준우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은혜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준우가 입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커튼도 활짝 열려 있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연출이야. 은혜는 알고 있었어요. 최은혜 작가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진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작가님의 옛 작품들입니다. 화재 전에 촬영된 거예요. 사진 속에는 은혜의 자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모란꽃, 학, 산수화.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놓았던 것들이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준우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이 준우를 쳐다봤어요. 미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작가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머니는 말씀이 어눌하셔서 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8월 박람회에서 복원된 작품들을 전시하려고 해요. 작가님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준우가 또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은혜가 말했습니다. 가고 싶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 작품을 다시 보고 싶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휠체어 접근 가능한 전시장이니 걱정 마세요. 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잠깐 쉬셔야 할 것 같은데. 준우가 은혜의 휠체어를 잡았어요. 방으로 데려가려는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때였어요. 은혜가 휠체어 바퀴를 움켜잡았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엄마, 준우가 당황했습니다. 싫어. 은혜가 소리쳤어요. 6년 만에 내는 큰 소리였습니다. 안 들어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은혜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절박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혼미하셔서. 준우가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은혜가 다시 소리쳤어요. 제정신이에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여기 갇혀 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준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은혜가 수진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안 돼요. 준우가 소리쳤어요. 오해예요. 우리 엄마가 요즘 이상해서. 괜찮으세요, 작가님.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수진이 은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은혜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여경 1명과 남경 1명이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변명하고 있었어요. 오해예요. 제가 어머니를 돌본 건데. 여경이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저희가 단둘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우와 남경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여경은 은혜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처음으로 준우 없이 다른 사람과 단둘이 있게 된 거예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6년 동안 아들이 저를.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침묵했었거든요. 외출을 못하게 했어요.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고, 목욕할 때 이상한 짓을 했어요. 말하면서 몸이 떨렸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안전하실 거예요. 여경이 은혜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은혜는 알았습니다. 정말로 끝났다는 걸요. 거실에서는 준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사랑해서 돌본 건데 요양원 보내지 않으려고.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여전히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단 서에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준우가 은혜의 방문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우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구급차도 왔어요. 병원에서 검진 받으셔야 해요. 은혜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수진이 함께 탔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은혜가 중얼거렸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대구 거리가 보였어요. 6년 만에 보는 밖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차들이 달렸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나는 자유야. 드디어 자유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우울증도 심했어요.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여러 곳에 오래된 멍 자국들이 있네요. 폭력의 증거들이었어요.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왔어요. 할머니,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친척은 다 연락이 끊겼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은혜는 생각했어요. 전주에 김서연 언니가 있어요. 20년 전 자수를 함께 배웠던 선배였습니다. 연락처는 몰라요. 하지만 전주 한옥마을에서 공방을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복지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틀 후 서연이 왔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환한 얼굴의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은혜야, 언니.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주로 가자.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제가 폐가 될까봐.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서연이 은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직 늦지 않았어. 일주일 후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의 차가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은혜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지옥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은혜야. 서연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엔진이 걸렸어요. 전주 가는데 2시간쯤 걸려.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은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대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혜의 과거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어요. 언니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서연이 웃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는 남쪽으로 달렸어요.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요. 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전주 한옥마을 입구, 찻집 은혜의 정원. 59세의 은혜가 찻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왼손은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은혜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14년 전 전주에 처음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2011년 여름 전주에 도착한 은혜는 매일 울었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준우가 나타나는 꿈이요. 엄마, 어디 가세요? 꿈속에서 준우가 은혜를 붙잡았어요. 안 돼요. 못 가요. 은혜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은혜야, 괜찮아. 꿈이야. 서연이 옆에서 안아주었어요. 언니, 무서워요.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물리치료사 지은이 담당했습니다. 할머니, 6년 방치되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함께 가요. 매일 아픈 치료였어요. 굳은 근육을 풀고 움직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파요. 알아요. 하지만 이겨내야 해요. 은혜는 이를 악물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으로 버텼습니다. 6개월 후 왼쪽 다리에 감각이 조금 돌아왔어요. 할머니, 느껴지세요? 네, 조금.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사 한 소리 말했어요. 할머니가 겪은 일은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준우를 그렇게 키웠어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키우신 거예요. 그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 말이 은혜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어요. 1년간의 상담 끝에 은혜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봄 은혜는 서연의 공방을 찾았어요. 벽에 자수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혜는 바늘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실을 꿰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돼.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은혜는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은혜야. 서연이 다가왔어요. 자수가 내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내 안에는 더 많은 게 있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서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이거 마셔봐. 은혜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국화차야. 마음을 진정시켜주지. 그 순간 은혜는 깨달았습니다. 차구나. 새로운 길이었어요. 은혜는 전통차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전통문화센터 다도 강좌에 등록했어요. 52세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 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젊은 수강생들이 감탄했어요.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 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년 후 다도 지도사 자격증을 땄어요. 은혜야, 축하해.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2015년 은혜는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한옥마을 입구에 조그만 공간이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은혜의 정원은 어때? 서연이 제안했어요. 완벽해요. 제 새로운 삶을 상징하잖아요. 간판을 달던 날 은혜는 한참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가슴이 벅찼어요. 첫 손님은 관광객이었습니다. 어떤 차가 좋을까요? 오늘 피곤해 보이시니 국화차 드릴게요. 은혜가 정성껏 차를 우렸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은혜에게 보람이었어요. 2016년 가을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한동민이었어요. 65살에 은퇴한 한의사였습니다. 매일 오후 찻집에 왔어요. 차 정말 잘 우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3개월 후 동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혜 씨, 저와 산책 같이 하실래요? 은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설렘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도 되는 걸까? 좋아요.
용기를 냈습니다. 한옥마을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동민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5년 전에요. 힘드셨겠어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은혜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6년간 갇혀 지냈어요. 동민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은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새로운 삶이니까요. 2017년 봄 동민이 말했어요.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은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요. 함께해요. 2021년 여름 준우가 나타났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쇠약해 보였어요. 루게릭병 초기였습니다. 어머니, 은혜는 놀랐지만 침착했어요. 무슨 일이니? 도와주세요. 제가 아파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병원비가 같이 살면 안 돼. 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야. 하지만 넌 나를 필요로 한 게 아니었어. 소유하고 싶었던 거야. 준우가 울었어요. 엄마도 새 사람 만나셨네요. 동민이 옆에 와서 은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너도 내 길을 가. 준우는 고개를 떨구고 나갔어요. 은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재 2025년 은혜는 매일 아침 찻집을 엽니다. 서연, 동민과 함께 아침을 먹어요.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까요? 좋지.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저녁에는 다도 강좌를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잘하고 있어요. 마음을 담으면 돼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보람이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은혜는 정원에 혼자 앉았습니다. 국화차를 우리며 하늘을 봤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내 인생이구나. 동민이 다가왔어요. 무슨 생각해? 그냥 지금이 감사해요. 나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은혜는 생각했어요. 상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수를 잃었지만 차를 얻었어요. 젊음을 잃었지만 지혜를 얻었습니다. 과거를 잃었지만 미래를 얻었어요. 무엇보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마워요. 은혜가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서연에게, 동민에게, 지은과 한솔에게, 그리고 자신에게요. 포기하지 않은 자신에게요. 찻집 간판이 저녁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은혜의 정원. 그 글씨가 따뜻하게 빛났어요. 내일도 은혜는 이곳을 열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59세에 다시 핀 꽃처럼요. 은혜의 정원에는 늘 꽃이 피어 있을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요. 그렇게 은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